숨이 턱 막히는 적막이 촛불 그림자와 함께 일렁거렸다. 방 안은 온통 눈이 부시도록 하얀 빛과 붉은 빛의 향연이었다. 칠성은 감히 발을 떼지 못하고 문지방 바로 앞에 장승처럼 굳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깔려있는 유화 이불에 못 박혀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밟아온 거친 흙바닥이나 지풀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떼어다가 붉은 노을에 적셔 놓은 듯한 비단 이불. 그 위에는 원앙 2마리가 금실로 수놓아져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칠성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가는 것 같은 갈증이 느껴졌지만 감히 탁자 위에 놓인 백자 주전자에 손을 뻗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이 방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닿아서는 안 될 성역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냇가에서 돌멩이로 문지르고 집수세미로 박박 닦아냈다 한들 수십 년간 산속에서 숯을 구우며 살아온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발 뒤꿈치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그 사이사이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발톱은 짐승의 그것처럼 두껍고 투박하게 뒤틀려 있었다. 버선이라도 신었으면 좀 나았으려만 신방에 든다고 하여 억지로 벗겨진 맨발은 처참할 정도로 흉물스러웠다. 칠성은 다시 시선을 들어 눈앞에 앉아있는 여인을 훔쳐보았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신부 서윤 아기씨의 뒷모습은 마치 빚어놓은 옥인형 같았다. 저 고귀한 비단요 위에 숯검정이 덕지덕지 묻은 자신의 발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죄악이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샘물에 오물을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라 여겨졌다. 서방님, 어찌하여 그리 서 계십니까? 나지막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다. 서윤 아기씨의 목소리였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고와서 자신의 귀가 더러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엉거주춤 뒷걸음질을 쳤다. 아, 아니요. 내가 감히. 칠성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웅얼거림만이 새어나왔다. 심장이 쿵쿵거려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도망치듯 방의 가장 구석진 곳 외풍이 들어오는 문설주 옆 맨바닥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은 온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냉기가 칠성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저고리를 벗어 바닥에 깔았다. 그리고 죄인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다. 도대체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강원도 깊은 산골 숯가마 앞에서 검은 땀을 흘리던 천한 숯쟁이였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임금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오직 참나무를 베어 가마에 넣고 불을 조절하는 일에만 평생을 바친 사내였다. 그의 세상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검은 손, 검은 얼굴, 검은 밥, 검은 옷. 그런데 지금 그는 오색 찬란한 비단과 금침이 넘실대는 양반가의 안방. 그것도 대감마님의 귀한 따님과 첫날 밤을 보내야 하는 신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꿈이라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현실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장난 같았다. 칠성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질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보름 전 그날의 기억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날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다. 칠성은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숯가마에 불을 지키고 있었다. 숯을 굽는 일은 불과의 싸움이자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귀한 숯이 재가 되어버리거나 설익은 나무 토막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얼굴에 숯검정을 잔뜩 묻힌 채 가마 구멍으로 새어나오는 연기 색깔을 살피던 칠성의 귀에 바람 소리와는 다른 짐승의 포효가 들려왔다. 그것은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였다. 산사람인 칠성은 본능적으로 도끼를 움켜쥐었다.
소리는 가마터에서 멀지 않은 계곡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사람의 비명도 섞여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칠성은 우직하고 단순한 사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계곡 아래에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은 노인이 벼랑 끝에 몰려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누런 안광을 번뜩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이미 노인을 호위하던 하인들은 도망쳤거나 짐승의 밥이 된 듯 보이지 않았다. 칠성은 횃불을 짐승의 눈앞에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호랑이는 갑작스러운 불길과 틈입자에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칠성은 그 틈을 타 숯을 굽느라 단련된 무쇠 같은 팔뚝으로 도끼를 휘둘렀다. 짐승과의 사투는 길지 않았으나 치열했다. 불에 대고 도끼에 찍힌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 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노인이 칠성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다. 자네는 누구인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 노인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인 최대감이었다. 한양에서 낙향하여 조용히 지내던 그는 겨울 산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할 뻔했던 것이다. 칠성은 그저 사람을 구했을 뿐이라며 사례를 마다하고 다시 숯가마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최대감은 고집이 센 양반이었다. 그는 칠성의 남루한 행색 너머에 있는 맑은 눈동자와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해내는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니, 어쩌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후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혔는지도 모른다. 최대감은 칠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했고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다. 자신의 외동딸 서윤을 칠성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지사였다. 칠성 또한 펄쩍 뛰며 거절했다. 대감마님, 당치도 않습니다. 소인은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한 숫쟁이입니다. 어찌 감히 하늘 같은 아기씨를. 그러나 최대감은 요지부동이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커먼 한양놈들보다. 숫검정을 뒤집어 썼어도 속이 꽉 찬 자네가 내 사위로 제격이야. 이것은 내 목숨값이다. 거절한다면 내가 짐승에게 먹혀 죽었어야 했다는 뜻으로 알겠네. 협박 아닌 협박에 못 이겨 칠성은 결국 홀레복을 입게 되었다. 혼례식 내내 하객들이 쏘아대던 경멸 어린 시선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칠성의 귓가에 윙윙거렸다. 걔가 양반 흉내를 낸다지? 최대감이 노망이 났어. 그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사모관대가 족쇄처럼 느껴졌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칠성은 무릎을 끌어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저 비단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아기 씨의 몸에 자신의 더러운 손이 닿는다면 맑은 백자가 흙탕물에 오염되는 것처럼 그녀가 더럽혀질 것만 같았다. 그는 스스로를 수지라고 생각했다. 태우면 재가 되고 만지면 검댕이 묻어나는 하찮은 존재. 반면 저기 앉아있는 신부는 옥이었다.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광채가 나는 귀한 보석. 숲과 옥은 한 곳에 섞일 수 없는 법이다. 서방님. 다시 한번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이 웅크리고 있는 구석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에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다. 칠성은 당황하여 벽으로 몸을 더 밀착시켰다. 아, 아기씨, 오지 마십시오. 얘가 어디라고 먼지가 날립니다. 제발 저쪽
저 따뜻한 곳에 가 계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다. 하지만 서유는 멈추지 않고 다가와 칠성의 앞에 섰다. 촛불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칠성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녀의 코끝에서 은은한 난초 향기가 풍겨왔다. 칠성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땀 냄새와 술 냄새가 밴 자신의 몸뚱이가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늘 밤은 부부의 연을 맺는 첫날 밤입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칠성의 가슴을 짓눌렀다.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소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감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왔으나 아기 씨를 욕보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천한 놈입니다. 저 비단 이불 한 자락 값이면 제 평생 번 숲보다 비쌀 터인데 어찌 감히. 칠성의 말은 횡설수설 이어졌다.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렸다. 서러움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의 굴레, 그리고 가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오늘따라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다. 서유는 그런 칠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경멸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칠성은 그녀가 자신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내기를, 차라리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소리치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마당의 계집 옆이라도 좋으니 마음 편히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서유는 칠성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 그녀는 칠성이 바닥에 깔아놓은 낡고 거친 저고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자신의 하얀 손을 뻗어 칠성의 거친 손등 위에 살포시 얹었다. 칠성은 불에 댄 듯 손을 빼려 했으나 서윤의 손아귀 힘은 의외로 단호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굳은 살 박인 손등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칠성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다.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맹한 분이라고. 그 용맹함은 비단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서윤의 말에 칠성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 발을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십시오. 이 검댕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불을 더럽힐 것입니다. 칠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자 서윤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방 안의 촛불보다 더 환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불이 더러워지면 빨면 그만입니다. 허나 지아비가 찬 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하여 그 마음을 시리게 한다면 그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아내의 도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칠성은 그녀의 힘에 이끌려 엉거주춤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맞잡은 손의 온기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서유는 그를 이끌고 방 한가운데 놓인 화려한 유 위로 데려갔다. 칠성은 여전히 발끝을 세우고 주저했다. 서유는 아무 말 없이 칠성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혔다. 푹신한 목화솜의 감촉이 엉덩이에 닿자 칠성은 비로소 자신이 구름 위에 앉아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 안락함은 동시에 가시방석과도 같았다. 누우세요, 서방님. 서윤이 촛불을 끄기 위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기자 칠성의 심장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서윤이 이불을 덮어주었다. 사그락거리는 비단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옆자리에 누운 서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은 차렷 자세로 경직된 채 천장만 바라보았다. 감히 옆을 돌아다볼 수도 없었다. 그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자신의 더러운 때가 이 고귀한 성역을 침범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촛불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자신의 온몸을 난도질할 것임을, 그리고 그 시련은 호랑이와 싸울 때보다 더 고통스럽고 긴 싸움이 될 것임을. 창호지 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칠성에게는 칠흑 같은 밤의 시작일 뿐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칠성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어젯밤 촛불 아래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칠성의 남루한 본색을 낱낱이 들추어내는 듯했다. 그는 서윤이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 앉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쬐고 잔뜩 웅크리고 긴장한 탓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다. 비단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든 서윤의 얼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칠성은 감히 그 성스러운 잠을 깨울 수 없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을 열고 캔마루로 나갔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상쾌함도 잠시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성에게 꽂혔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이쿠, 숙검정 서방님 나오셨는가. 마당쇠가 짐짓 놀란 척하며 비를 멈추고 허리를 굽혔다. 말끝은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고 굽힌 허리는 건성 그 자체였다. 옆에 있던 여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킥킥거리며 옷소매로 입을 가렸다. 칠성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제 아무리 산속에서 무지렁이로 살았다 한들 사람의 눈빛에 담긴 악의를 읽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지어보려 했으나 평생 지게만 저은 어깨는 엉거주춤하게 굽어있어 영락없는 촌놈의 꼴이었다. 비단 저고리는 몸에 맞지 않아 헐렁거렸고 갓은 비뚤어져 우스꽝스러웠다.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귓가에 꽂혔다. 호랑이 잡은 힘으로 마님 치마폭이나 잡았나 보지. 족보도 없는 놈이 대감마님 눈에 들어 팔자 고쳤네. 그려. 그들의 말은 칠성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걸음보다 무거웠다. 사랑방에 앉아있는 최대감은 칠성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으나 안방마님인 장모의 태도는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칠성이 절을 올려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오로지 딸 서윤에게만 말을 걸었다. 서윤아, 밤새 별거 없었느냐. 잠자리는 편안했고 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다니. 장모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칠성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만 꿇고 있었다. 장모의 탄식은 칠성을 향한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아프게 뼈를 때렸다. 자신이 서윤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밥상머리에서도 고역은 계속되었다. 풋수저를 잡은 칠성의 손은 덜덜 떨렸다. 평생 나무 숟가락으로 국밥이나 퍼먹던 그에게 묵직한 풋수저와 가늘디 가는 젓가락은 무기보다 다루기 힘들었다. 콩자반 하나를 집으려다 미끄러져 밥상 위에 떨어뜨리자 시중을 들던 참모가 혀를 템차는 소리가 들렸다.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급히 손으로 콩자반을 주워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장모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다. 천한 것들은 어쩔 수 없구나. 밥상머리 법도조차 모르니 장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윤이 급히 어머니 하고 말렸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칠성은 입안에 든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물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체한 듯 가슴을 두드리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어디에도 그가 마음 편히 있을 곳은 없었다. 사랑채도 안채도 마당도 모두 가시방석이었다. 칠성은 집 뒤편 으쓱한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산속의 숯가마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검댕을 뒤집어 써도 마음만은 편했던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그날부터 칠성의 투명 인간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낮이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글을 모르니 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바둑이나 장기를 둘 줄도 몰랐다. 그저 멍하니 벽지를 바른 문살의 개수를 세거나 파리가 날아다니는 궤적을 쫓을 뿐이었다. 하인들은 칠성이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그를 조롱했다. 새 서방님은 도통 방에서 나오질 않네. 신선 노름이 따로 없어. 글쎄, 글자도 모른다는데 방에서 뭘 하겠어? 낮잠이나 자겠지. 칠성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식충이가 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밥값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짓눌렀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그에게 사치였다. 그는 몸을 움직여야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내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칠성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달빛이 교교하게 내리비치는 마당은 낮의 소란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고요했다. 칠성은 헛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낮에 하인들이 게으름을 피우느라 미처 패지 못한 장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칠성은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곱게 개어놓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끼를 집어들었다. 도끼자루의 거친 나무 질감이 손바닥에 닿자 비로소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장작을 향해 도끼를 내리찍었다. 쩍 하는 경쾌한 파열음이 밤 공기를 갈랐다. 단 한 번의 도끼질에 굵은 통나무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다. 칠성의 눈빛이 살아났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만의 기술이었다. 칠성은 무아지경에 빠져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쩍, 쩍, 쩍. 규칙적인 소리가 리듬을 타며 이어졌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혀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낮 동안 쌓였던 울분과 수치심이 도끼질 한 번 한 번에 실려 날아가는 듯했다. 하인들이 낑낑대며 반나절은 걸릴 양을 칠성은 불과 한 시진 2시간 만에 해치웠다. 수북하게 쌓인 장작들을 보며 그는 묘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친김에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쌀이비를 들었다. 구석구석 쌓인 낙엽과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대충 쓸고 지나간 자리를 꼼꼼하게 닦아내며 그는 마음속의 티끌도 함께 쓸어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 집안의 밥을 먹는 도리라고 생각했다. 칠성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번들거렸다. 그때였다. 안채 쪽 덴마루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칠성은 깜짝 놀라 비를 멈추고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왔던 서윤은 마당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리에 이끌려 콩마루에 섰던 것이다. 그녀는 기둥 뒤에 숨어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속저고리 바람으로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쓰는 사내. 낮에는 기가 죽어 어깨 한 번 펴지 못하던 그 못난이가 아니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칠성의 등 근육은 숯가마의 불길처럼 꿈틀거렸고 땀에 젖은 여벌굴은 진지하다 못해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서유는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남자의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향낭의 인위적인 향기가 아니라 삶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만이 풍길 수 있는 땀과 노동의 향기였다. 서유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낮에 어머니가 칠성에게 쏟아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들과 하인들의 비웃음을 떠올렸다. 남편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일로 밥값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유는 문득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겉모습만 보고 남편을 동정하고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무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저 투박한 손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었다. 저 땀방울은 천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었다. 서윤은 칠성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물그릇에 맑은 물을 떠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들어오면 마실 수 있도록 새벽 닭이 울기 전 칠성은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벗어두었던 비단옷을 다시 입으려 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물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칠성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 나갈 때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자고 있는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곤히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이불 밖으로 나온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들어 올렸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웠던 속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서윤 쪽을 향해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기씨. 칠성은 그날 처음으로 다리를 조금 펴고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마당쇠가 눈을 비비며 나오다가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진 마당을 보고 귀신에 홀린 듯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조화야? 도깨비가 왔다 갔나? 하인들은 수군거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칠성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서윤만이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그 행동에 장모인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칠성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드세요, 서방님. 힘을 쓰시려면 잘 드셔야지요. 서윤의 말은 평범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칠성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칠성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다. 밥알이 더 이상 모래알 같지 않았다. 꿀맛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한양에서 급한 파발마가 도착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전령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다. 어명이요. 최대감은 당장 어명을 받드시오. 마당에 있던 칠성과 서윤, 그리고 대청마루로 뛰어나온 최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포위했다. 죄인 최아무개는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장 압송하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평화롭던 낙향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최대감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고 집안에는 비명과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다. 하인들은 살 길을 찾아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빴고 어제까지만 해도 칠성을 비웃던 친척들은 발길을 끊었다.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집안, 그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한 장모와 서윤, 그리고 주먹을 꽉 쥔 칠성이 남겨졌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숯가마의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찬바람이 채란히 뚫린 대문 사이로 들이닥쳐 텅 빈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불과 보달 전만 해도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로 분주했던 최대감 댁은 이제 귀신이 나올 듯한 폐가처럼 적막 강산으로 변해 있었다. 영모 혐의는 벗겨졌으나 삭탈관직을 당하고 가산을 정몰당한 최대감은 곤장 100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거적에 실려 돌아왔다.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것이 천운이라 했으나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모조리 쓸어갔고 남은 잡동사니마저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하인들이 훔쳐 달아났다. 넓은 사랑채에는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누워있는 병든 최대감과 그 곁에서 마른 눈물을 쥐어짜는 장모,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서윤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부엌 아궁이에는 재만 차갑게 식어 있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칠성은 마루 끝에 앉아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장모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정승판서 부인 소리 듣던 내가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냐. 쌀 한 톨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차라리 다 같이 약이라도 먹고 죽자꾸나. 그 처절한 울음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칠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비단 옷을 내려다 보았다. 때가 타고 해진 곳이 많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맞지 않는 껍데기였다. 이제 이 허울 좋은 양반 흉내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옛 옷을 꺼냈다. 숯검정이 베어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무명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달아 빠진 집신. 그것들을 보는 순간 칠성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대하듯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비단옷을 벗어던지니 차가운 공기가 살갗에 닿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그는 머리에 썼던 상투간을 풀어내고 질끈 동염했다. 그리고 헛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낡은 지게를 찾아 어깨에 맨 후 주방으로 가서 이 빠진 낫 한 자루를 허리춤에 찼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주눅든 대릴사위가 아닌 산을 호령하던 야성미, 넘치는 숫쟁이 칠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방님, 어디를 가시렵니까?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달라진 차림새를 보고 눈을 크게 떴. 칠성은 지게끈을 고쳐 매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쌀을 구해 오겠습니다. 약도 지어 오고요. 대감마님과 장모님 그리고 아기씨를 굶길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당황하여 물었다. 그 차림으로요? 장터에 나가시게요? 사람들이 알아볼 텐데. 양반 체면에 어찌 지게를 지고.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아직도 양반의 법도에 얽매여 있는 서윤에게 남편의 행동은 충격이었다. 하지만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기씨, 체면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본래 천한 놈이라 체면 같은 건 없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내 식구가 배를 탔지 않는 것입니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서윤은 멀어지는 남편의 등 뒤에 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넓은 등판이 오늘따라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장터는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어제와 다름없이 물건을 사고 팔며 활기차게 움직였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섞여든 칠성의 마음은 비장했다. 지게를 진 칠성이 나타나자 시장통 상인들의 눈길이 쏠렸다. 개중에는 최 대감댁의 몰락을 아는 이들도 있었다. 저기 봐, 저거 최 대감네 대릴사위 아니야? 숫쟁이 출신이라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만. 슬피, 양반집 사위 노릇도 며칠 못 가고 쫓겨났나 보네.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이 붉어져 숨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칠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집에 있는 병든 장인과 굶고 있을 처자식 생각뿐이었다. 그는 쑥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주인은 칠성을 알아보고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 숯이라도 사러 왔나? 외상이라면 사절이네만. 칠성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일을 하러 왔소. 장작 패기든 집 나르기든 뭐든 시켜만 주시오. 품직은 쌀이나 돈으로 주시면 됩니다. 주인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뒷마당에 쌓인 통나무들을 가리켰다. 저거 다 패면 보리쌀 한 돼 주지. 터무니없이 적은 품짐이었지만 칠성은 두말 없이 도끼를 집어들었다. 우통을 벗어젖힌 칠성의 근육질 몸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쩍쩍.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도끼 소리가 장터를 울렸다. 칠성은 굶주림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도끼질을 했다. 하나를 팰 때마다 장인의 병환이 낫기를, 둘을 팰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를 기원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할 정도로 그의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다. 순식간에 산더미 같은 통나무가 가지런한 장작개비로 변했다.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약속했던 보리쌀에 엽전 몇 덩을 더 얹어주었다. 자네 힘이 장사구먼. 내일도 와서 일해줄 텐가? 주인의 태도가 공손하게 변해 있었다. 칠성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칠성은 장터의 만능 일꾼이 되었다. 새벽에는 짐꾼들이 기피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날랐고, 낮에는 푸척간에서 고기를 다듬거나 대장간에서 풀무지를 했다. 그의 손은 다시 거칠어졌고 어깨에는 피멍이 들었으며 발바닥은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는 쉴 틈이 없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품짓으로 받은 쌀자루와 고기 한 근, 그리고 약첩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렸다. 사람들의 조롱은 칭송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저런 효자가 없네. 다 망해가는 집구석을 혼자 힘으로 일으켜 세우고 있어. 양반 놈들보다 낫지.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보다 100번 낫고 말고. 칠성의 성실함과 우직함은 시장 바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숫쟁이 서방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아니라 칠성 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칠성이 구해온 쌀로 지은 밥 냄새가 끊이지 않게 되자 장모의 표정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처음에는 천한 것의 돈으로 산 밥을 어찌 먹느냐며 타박하던 그녀도 칠성이 말없이 밥상을 차려 올리면 개눈 감추듯 그릇을 비웠다. 병석에 누운 최대감은 칠성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일세.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말을 잇지 못하는 장인을 보며 칠성은 그저 묵묵히 이불깃을 여며 드릴 뿐이었다. 칠성은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밤이 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왔지만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면 씻은 듯이 피로가 가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늦은 밤, 칠성은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다. 낮에 너무 많이 걸어 신발이 다 해져버린 탓이었다. 달빛 아래서 거친 손으로 지푸라기를 꼬고 있는 그의 곁으로 서윤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단지가 들려 있었다. 서방님, 이리 좀 앉아보세요. 서윤이 칠성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칠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윤은 칠성의 손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굳은 살이 박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손이었다. 서윤은 단지 뚜껑을 열고 그 안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기름을 찍어 칠성의 손등에 발라주었다. 이게 뭡니까? 칠성이 묻자 서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동백기름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아껴두셨던 건데 서방님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요. 서윤의 손길은 따뜻하고 섬세했다. 기름이 스며들면서 갈라진 피부의 통증이 가라앉는 듯했다. 칠성은 쑥스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놔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져 칠성의 손등을 적셨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비단 옷 입은 선비가 최고인 줄 알았으나 이제는 압니다. 땀 흘려 일하는 서방님의 이 손이 붓을 든 선비의 손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요. 서윤의 고백에 칠성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말없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비단 이불 속에서 닿을 수 없었던 거리감이 거친 집신과 기름 냄새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었음을 느꼈다. 거칠애와 허위의식이 벗겨진 자리에는 단단한 신뢰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칠성이 장터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하고 있었으나 빚쟁이들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최대감이 관직에 있을 때 여기저기서 빌려 썼던 돈과 가산이 정몰되면서 발생한 빚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다. 이보시오, 최대감. 돈을 못 갚겠으면 집이라도 내놓으시오.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뒤에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최대감을 모함하여 몰락시킨 정적 박주부의 하수인이었다. 박주부는 최대감의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빚을 핑계로 집마저 빼앗으려 계략을 꾸민 것이었다. 당장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세간을 다 부숴버리겠다. 사내들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자 장모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서유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다 밀쳐져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장터에서 돌아오던 칠성이 대문에 들어섰다. 난장판이 된 마당과 쓰러진 아내를 본 칠성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다. 지게를 맨 채 성큼성큼 다가온 칠성은 행패를 부리던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다. 숯가마에서 쇠도 녹일 듯한 불길을 견디고 집채만한 호랑이와 맞섰던 악력이었다. 이거 안 놔? 사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칠성의 소나귀는 풀리지 않았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하겠느냐. 칠성의 고함 소리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기였고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불의에 맞서는 당당함이었다. 칠성은 사내를 번쩍 들어 올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나머지 패거리들이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박주부의 하수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놈이 미쳤나? 내 놈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행패냐. 우린 관아의 허락을 받고 온 것이다. 칠성은 지게를 벗어 땅에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어 마치 불의 사신이 걸어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관아의 허락, 빚을 핑계로 남의 집을 강탈하는 것이 국법에 있는가? 나는 그를 몰라 법전은 못 읽었으나 사람의 도리는 안다. 너희 주인이 시키더냐? 가서 전해라. 숫쟁이 칠성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이 집 기왓장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칠성의 기세에 눌린 패거리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퇴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큰 힘을 빌려 다시 올 것이 분명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칠성은 쓰러진 서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제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노동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산속에서 숯을 구우며 알게 되었던 비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산삼 군락지의 위치를 떠올렸다. 그것은 최후의 보루이자 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열쇠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칠성이 박주부의 하수인들을 쫓아내긴 했으나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번 것에 불과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집안의 공포는 더욱 짙어졌다. 사랑방의 최대감은 억울함과 분함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장모는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서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칠성을 향한 깊은 신뢰를 담고 있었다. 칠성은 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내게 생각이 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다녀올 곳이 있으니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마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서유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남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칠성이 챙겨든 낡은 내미와 이끼 낀 망태기를 보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 칠성의 고향이자 전장인 깊은 산속이었다.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밤이었다. 그러나 칠성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눈이 아닌 몸의 감각으로 길을 찾았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 코끝을 스치는 바람의 냄새, 귀를 울리는 풀벌레 소리의 간격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숯을 구우며 산신령의 품 안에서 살아온 그에게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향하는 곳은 평범한 약초꾼들은 감히 발을 들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험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 일명 호랑이 턱 밑이라 불리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그곳은 몇 년 전 칠성이 최대감을 호랑이의 아가리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장소 인근이었다.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험준한 바위 절벽을 기어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공포에 떨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만이 맴돌았다. 새벽녘,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골짜기에 도착한 칠성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은은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일반적인 풀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맞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에 기운이 도는 영험한 향기였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앞을 가로막은 덤불을 헤쳤다. 그러자 그곳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별처럼 붉은 열매를 머금은 산삼줄기가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줄기의 개수는 무려 5개, 5구였다. 그것도 그냥 산삼이 아니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하늘의 기운을 받아 자라난 신만이들조차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다는 전설 속의 영약, 천종산삼이었다. 숯을 굽던 시절 우연히 발견했으나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칠성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보물이었다. 칠성은 산신령이 계실 법한 방향을 향해 3번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소인의 욕심을 채우려 함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고 탐욕스러운 자를 벌하기 위함이니 부디 용서하소서. 기도를 마친 칠성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루듯 경건한 손길로 삶을 캐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최대감의 집 앞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박주부가 직접 관아의 형방과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박주부는 기름진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뒷짐을 진 채 대문 앞에 섰다. 여봐라, 죄인 최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약조한 대로 이 집과 가산을 몰수하겠노라. 썩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까. 그의 호통의 대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다. 집안에서는 장모와 서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결국 낡은 빗장이 부러지고 대문이 활짝 열렸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병석에 누운 최대감을 짐짝처럼 마당으로 끌어냈다. 이놈들, 내 놈들이 정령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최대감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지만 박주부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천벌? 돈 없는 게 천벌이지. 자, 이 늙은이와 계집들을 당장 거리로 내쫓아라. 그리고 집문서를 가져오너라. 박주부의 명령에 하수인들이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그때 천둥소리 같은 고함이 마당을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겨나간 칠성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두 눈만은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주부는 칠성의 몰골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도망간 줄 알았던 숫쟁이 놈이 제 발로 기어왔구나. 빈손으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냐. 내 놈도
저 늙은이 곁에 묻어주랴. 박주부의 조롱에 포졸들이 낄낄거렸다. 그러나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주변으로 묘한 기류가 흘렀다. 살기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칠성은 박주부 앞을 가로막고 섰다. 빚이라 하셨소?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집을 빼앗으려는 것이 과연 국법에 합당한 처사요. 칠성의 서슬퍼런 질문에 박주부는 잠시 움찔했으나 곧 형방을 쳐다보며 눈짓을 했다. 이미 뇌물을 먹인 형방이 나섰다. 이놈, 감히 관원 앞에서 법을 논하느냐. 썩 물러가지 않으면 곤장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칠성은 품 안에서 이끼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돈을 원한다면 주겠소. 허나 이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셈하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면 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칠성이 비장한 목소리로 외치며 꾸러미를 풀었다. 순간 짙은 흙내음과 함께 신비로운 향기가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끼 사이로 드러난 것은 황금빛이 감도는 거대한 산삼이었다. 뿌리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뇌두는 길게 뻗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이것은 형방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천종산삼이다. 저건 부르는 게 값이야. 천년 묵은 산삼을 숫쟁이가 캐오다니 산신령이 도왔구나. 박주부의 눈에 탐욕이 번들거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손을 뻗었다. 이리 내놔라. 그깟 풀뿌리가 빚보다 비쌀 리 있겠느냐. 이것으로 빚을 탕감해 주마. 그는 뻔뻔하게도 수천냥에 달할 보물을 헐값의 빚과 맞바꾸려 들었다. 하지만 칠성은 재빠르게 산삼을 뒤로 감추었다. 천만에 이 산삼은 한양 약재상에만 가져가도 대감댁 10채는 사고도 남을 물건이요. 게다가 이것은 칠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 밖까지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영약으로 본래 임금님께 진상되어야 마땅한 물건이요. 내 오늘 이 귀한 것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으나 박주부 당신은 그 가치를 모르고 도둑질하려드니 내 어찌 믿고 맡기겠소. 임금님 진상이라는 말에 형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만약 진상품에 손을 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박주부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이놈이 거짓말을 한다.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어찌 아느냐. 당장 저놈을 포박하고 물건을 압수해라. 그가 포졸들을 부추겼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다. 칠성의 당당한 태도와 산삼의 압도적인 자태, 그리고 군중들의 수군거림에 포졸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였다. 잠깐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파가 갈라지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입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선비였다. 그는 며칠 전부터 장터 국밥집에서 칠성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던 암행을 나온 어사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나가는 과객 행세를 하며 나섰다. 내 약초에 대해 조금 아는 바가 있어 지나가다 들렀소. 그 물건 내가 한번 감정해봐도 되겠소? 박주부는 낯선 이의 등장에 불쾌해하며 소리쳤다. 내 놈은 뭐냐? 썩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에게 다가갔다. 칠성은 선비의 맑은 눈을 보고 그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산삼을 내밀자 선비는 꼼꼼히 살피더니 탄성을 질렀다. 실로 놀랍도다. 이것은 100년이 아니라 500년은 좋기 묵은 동자삼이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전설의 명약이지. 이 정도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나 굳이 따지자면
쌀 3천석은 너끈히 받을 귀물이요. 선비의 말에 마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쌀 3천석이면 박주부가 요구한 빚의 수백 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칠성은 박주부를 노려보며 말했다. 들으시오. 이 어르신의 말씀대로라면 내 빚을 갚고도 당신 전 재산을 내게 줘도 모자랄 판이요. 자, 이제 어찌하겠소? 정산을 다시 합시다. 박주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덤볐다가 되려 코가 꿰인 격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무효야. 사기다. 저놈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가 발악하며 칠성에게 달려들려 하자. 선비가 품 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올렸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선비의 외침과 함께 역졸들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다. 박주부와 형방 그리고 부패한 관리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사색이 된 박주부와 형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칠성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재물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양심은 다시 찾을 수 없는 법. 당신은 숫쟁이인 나보다 더 검고 더러운 마음을 가졌소. 어사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의 효심과 지혜가 하늘을 감동시켰네. 이 산삼은 자네 것이니 자네 뜻대로 하게. 칠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산삼을 들고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성은 산삼의 잔뿌리 하나를 떼어내어 서윤의 입에 넣어주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이제 다 끝났소. 그리고 나머지는 최대감에게 바쳤다. 장인어른, 이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집안은 제가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최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내 사위, 내 귀한 사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칠성의 이름을 연호했다. 칠성 장군 만세, 효자 사위 만세. 그 함성은 칠성이 겪었던 지난날의 서름을 모두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우렁차고 따뜻했다. 서윤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느낀 남편의 가슴은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포근하고 넓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보상을 받는 통쾌한 순간, 칠성은 비로소 자신이 이 집안의, 아니, 이 세상의 당당한 주인임을 깨달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맑고 투명한 햇살이 내려앉았다. 암행어사의 출두로 박주부와 부패한 관료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압송된 후 최대감의 집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다. 아니, 그것은 예전의 평화와는 결이 달랐다. 과거의 평화가 높은 담장 안에서 누리는 아슬아슬한 특권이었다면 지금의 평화는 비바람을 견디고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었다. 칠성이 캐온 천종산삼의 효험은 실로 대단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최대감은 산삼을 다려 마신 지 사흘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끊어질 듯 가늘었던 숨소리는 다시금 힘차게 돌아왔다. 게다가 어사가 올린 장계 덕분에 조정에서는 최대감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관직과 가산을 모두 돌려주라는 교지를 내렸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하인들이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기어 들어왔고 발길을 끊었던 친척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안방마님인 최 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온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는 대신 칠성을 볼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 부인은 칠성을 안방으로 불렀다. 그녀 앞에는 최고급 명주로 지은 새 도포와 갓이 놓여 있었다. 서방님, 어서 오게, 앉으시게. 장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칠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칠성의 거친 손을 잡았다. 내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겉모습만 보고 자네를 구박하고 괄시했으니 내가 바로 눈뜬 장님이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내 영감은 저승객이 되었을 걸세. 부디 이 못난 장모를 용서하게나. 그녀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밥상머리에서 콩자반을 흘렸다고 혀를 차던 그 매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장모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지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칠성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에 장모는 더욱 감동하여 옷을 내밀었다. 이것은 내 정성일세. 이제 자네도 명색이 대감댁 사위이니 그 남루한 무명옷은 벗고 이 비단 옷을 입게나. 하인들이 다시 들어왔으니 이제 험한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자네는 사랑방에서 글이나 읽으며 편히 지내야지. 그것은 칠성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하지만 칠성은 비단옷을 잠시 어루만지더니 정중하게 밀어냈다. 장모님, 마음은 감사하나 저는 이 옷이 맞지 않습니다. 비단옷을 입으면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숫쟁이입니다. 숫쟁이는 숫가루가 묻은 옷을 입어야 제격이지요. 칠성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집안이 예전의 부와 명예를 되찾았음에도 칠성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일구고 택감을 해왔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누구도 칠성을 숫쟁이 서방이라 비웃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인들은 칠성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90도로 굽혀 서방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우렁차게 인사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호랑이를 때려잡고 산삼을 캐내고 탐관오리를 혼쭐 낸 칠성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마당새는 칠성이 도끼를 들라치면 기겁을 하며 달려와 도끼를 빼앗으려 했지만 칠성은 이 사람아, 자네 허리 아프지 않은가? 내가 하는 게 편해 하며 기어이 장작을 팼다. 그런 칠성의 모습을 사랑채 누마루에서 지켜보던 최대감은 허허롭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참으로 난 놈일세. 벼슬아치들의 관복보다 자네의 땀 젖은 등판이 훨씬 더 빛나는구나. 어느 맑은 날 서윤은 칠성을 데리고 뒷산에 올랐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숯가마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었다. 서윤의 얼굴은 활짝 핀 복사꽃처럼 화사했다. 그녀는 칠성의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다. 예전 같으면 양반집 규수가 남정네와 팔짱을 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 서윤에게 그런 허례허식은 중요하지 않았다. 서방님, 기억나십니까? 혼례 첫날 밤 저를 피해 도망 다니시던 그 모습 말입니다. 서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칠성은 얼굴이 붉어져 머리를 극적였다. 아이고, 부인,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또 꺼내십니까? 그때는 정말 제가 아기 씨를 더럽히는 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서윤은 칠성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서방님은 제게 수층 검지만 불이 붙으면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맑게 타오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온기를 품고 살 것입니다. 그날 밤 다시금 신방에 촛불이 켜졌다. 혼례를 치른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첫날 밤이나 다름없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 화려한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다. 칠성은 문지방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윤이 먼저 다가와 칠성의 손을 이끌었다. 이리 오세요. 서윤은 칠성을 이불 위에 앉혔다. 그리고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 칠성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발을 빼려 했다. 부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서윤은 단호했다. 가만히 계세요. 이 발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피 흘리고 물집 잡힌 이 발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발입니다. 서유는 정성스럽게 칠성의 투박한 발을 씻기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에 묻어나는 존경과 사랑의 칠성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발을 씻은 후 서유는 촛불을 끄지 않고 칠성 옆에 누웠다. 칠성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눕긴 했으나 더 이상 옷을 바닥에 깔거나 벽에 붙어 자려 하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옆에 누운 서윤의 손을 잡았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서윤의 손과 나무 껍질처럼 거친 칠성의 손이 깍지를 꼈다. 흙과 백의 대비처럼 선명했지만 그 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서방님, 서윤이 속삭였다. 내 부인, 칠성이 대답했다. 저 비단 이불은 거칠애일 뿐입니다. 진짜 비단은 서방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서방님은 제게 하늘이자 우주입니다. 칠성은 서윤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몸을 돌려 서윤을 품에 안았다. 비단 이불의 매끄러운 감촉보다 서로의 심장이 맞닿아 전해지는 온기가 훨씬 더 달콤하고 포근했다. 그날 밤 칠성은 비단 이불을 더럽힐까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지켜낸 이 행복을 마음껏 누렸다. 세월이 흘러 칠성과 서윤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났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건강하고 씩씩했으며 어머니를 닮아 지혜롭고 바르게 자랐다. 칠성은 여전히 숯을 굽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틈틈이 글을 배워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칠 정도가 되었다. 최대감은 칠성에게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맡기고 뒷방으로 물러나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숫대감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몰래 쌀자루를 가져다 놓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관아에 가서 대신 변론을 해주기도 했다. 칠성의 명성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진정한 양반은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있는 것이다. 칠성 대감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비다. 어느 늦가을 저녁, 칠성과 서유는 한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웃음꽃처럼 피어올랐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칠성은 찻잔을 들고 먼 산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신이 숯을 굽던 가마터가 있고 산삼을 캐던 골짜기가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서윤이 물었다. 칠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감사할 뿐이요. 호랑이를 만난 것도, 숫쟁이로 살았던 것도, 그리고 당신을 만난 것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으니 말이오. 서윤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단옷 입은 허수아비보다 숯검정 묻은 당신이 천배만 배 더 좋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순물이 배어 거무튀튀한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으로 사람을 구했고 가족을 지켰으며 행복을 일구어냈다. 세상 사람들은 옥을 귀하게 여기고 돌을 천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숯덩이가 차가운 옥보다 더 귀한 법이다. 칠성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놓은 늙은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다. 달콤하고 꽉 찬 결실이었다. 숲보다 검고 옥보다 맑았던 산의 칠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행복한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칠성이 최대감 댁의 사위로 들어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강산도 변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칠성의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로 우뚝 섰다.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숫쟁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 혹은 최진사댁 어른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다. 최대감과 최씨 부인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칠성과 서유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슬하에는 늠름한 아들 동희와 꽃처럼 고운 딸 연희가 자라고 있었다. 특히 장남 동희는 어릴 적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총명하여 서당 훈장님조차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제목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과거 시험 초시를 앞둔 사랑방의 풍경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희는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고을의 내로라 하는 양반 자제들이 모여 시문을 짓고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비단 옷을 입고 옥 관자를 달고 손에는 값비싼 부채를 든 귀공자들이었다. 칠성은 아들의 벗들이 찾아올 때면 행여나 방해가 될까 하여 발소리를 죽이고 갓 쪄낸 떡이나 식혜를 조용히 대마루에 놓아두고 사라지곤 했다. 칠성은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자신은 까막눈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자식만큼은 글을 배워 세상을 넓게 보기를 바랐기에 아들의 글 읽는 소리는 칠성에게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싹트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쌀쌀하여 칠성이 아들의 방에 군부를 더 지피기 위해 아궁이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사랑방 문이 열려 있어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복의 동이 자네 아버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말로 예전에 산속에서 숯을 굽던 천민 출신이신가? 한 친구가 집게게 물었다.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칠성은 아궁이에 넣으려던 장작을 든 채 멈칫했다. 동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게 무슨 소인가? 헛소문일세. 아버님은 잠시 낙향하여 은거하셨던 선비셨네. 와전된 게야. 그렇지. 역시 소문이란 믿을 게 못돼. 자네처럼 기품 있는 귀공자의 부친이 숫쟁이일 리가 없지. 그렇고 말고. 좌중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동희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왠지 공허하고 메말라 있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칠성의 가슴에 쿵하고 돌이 떨어졌다. 장작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 밀려왔다. 아들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칠성은 조용히 장작을 내려놓았다. 검게 그을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산삼을 캐고 집안을 일으켰건만 아들에게는 그저 감추고 싶은 얼룩에 불과했던 것인가. 칠성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서윤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다가왔다.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칠성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인. 날이 차서 그런가 보오. 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리다. 며칠 뒤 동희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이었다. 칠성은 동희를 불렀다. 동희는 말끔한 도포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칠성은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다. 동희야, 채비를 하거라.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아버님, 내일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글 공부 정리도 해야 하고 몸도 추스려야 하는데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동희는 불만 섞인 투로 대꾸했다. 긴 말하지 않겠다. 따라오거라. 평소 인자하기만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동희는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칠성이 향한 곳은 편안한 가마나 말이 갈 수 있는 평지가 아니었다. 험준한 산길, 바로 칠성이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오르내리던 그 길이었다. 비단신을 신은 동희는 얼마 못 가서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아, 아버님,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발이 아파. 더는 못 가겠습니다. 동희가 주저앉으며 투덜거렸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산을 올랐다. 그의 걸음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하고 바람처럼 거침이 없었다. 일어나거라. 네가 걷는 이 길은 내가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수천 번도 더 오르내린 길이다. 네가 신고 있는 비단신 하나를 사기 위해 나는 이 돌길에 피를 뿌리며 걸었다. 동희는 아버지의 말에 움찔했다. 항상 풍족하게만 자라온 그에게 아버지의 과거는 전설 속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거친 숨소리 하나 없이 산을 오르는 아버지의 등은 거대한 산맥처럼 압도적이었다. 한참을 더 올라 두 사람은 칠성이 예전에 사용했던 지금은 폐가가 된 숯가마터에 도착했다. 무너진 돌무더기와 잡초가 무성했지만 검게 그을린 가마의 입구는 여전히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칠성은 보찜을 내려놓고 낫을 꺼내 동희에게 던져주었다. 나무를 해오너라. 예, 제가요? 저는 도끼질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희가 펄쩍 뛰었다. 글을 읽는 자가 붓을 들 힘은 있어도 나무를 벨 힘은 없더냐. 오늘 밤 우리는 여기서 자고 갈 것이다. 얼어 죽기 싫거든 나무를 해라. 칠성의 명령은 단호했다. 동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낫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손바닥이 까지고 옷이 나뭇가지에 찢겼다. 평소 하인들이 해주던 일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동희는 끙끙대며 나무를 끌고 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속은 급격히 추워졌다. 칠성은 동희가 해온 나무로 가마 앞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 챙겨온 숯 한 덩이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칠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희야, 저 불꽃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동희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붉은 불꽃이 보입니다. 나무가 타고 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집게로 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숯덩이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숯이다. 본래는 단단한 참나무였지. 이 나무가 숯이 되려면 며칠 밤낮을 숨이 막히는 가마 속에서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 한다. 스스로를 새까맣게 태워 겉모습은 볼품없어지지만 그 속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 뜨겁고 오래가는 열기를 품게 되는 것이다. 칠성은 숯을 내려놓고 동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불빛에 비친 아버지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다. 네가 친구들에게 내 과거를 숨기려 했다는 것을 안다. 동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양반들의 세계에서 숫쟁이 아비가 흠이 될 수도 있겠지. 허나 동희야,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거라. 세상에는 하얀 종이처럼 깨끗해 보이지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숯처럼 겉은 검고 투박해도 한번 불이 붙으면 주위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람이 있다. 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숲속의 바람소리를 뚫고 동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네가 비단옷을 입은 껍데기뿐인 양반이 되기보다 가슴 속에 뜨거운 숯을 품은 진정한 대장부가 되기를 바란다. 백성의 고단함을 모르고 붓끝만 놀리는 관리는 불쏘 시계만도 못한 법이다. 동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친구들의 시선에 갇혀 자신을 위해 헌신해온 아버지의 땀과 눈물을 부정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동희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아버님,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못난 자식이 아버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칠에 눈이 멀어 아버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동희의 통곡 소리가 산을 울렸다. 칠성은 말없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거친 손이 아들의 떨리는 등을 다독였다. 되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되었다. 네가 흘린 오늘의 눈물이 너를 더 단단한 숯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산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제와 사뭇 달랐다. 동희는 더 이상 투덜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보찜을 자신이 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칠성은 못 이기는 척 짐을 넘겨주었지만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동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검은 순물이 밴 세상에서 가장 거칠지만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아버님, 한양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면 제일 먼저 임금님께 아버님의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숫쟁이가 어떻게 가문을 일으켰는지, 그 검은 손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하에 알리겠습니다. 칠성은 껄껄 웃었다. 허허, 녀석. 쓸데없는 소리. 그저 백성들 굶기지 않는 좋은 관리나 되거라. 동희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다. 그리고 장원급제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임금 앞에서 시제로 백성을 위한 마음이 나오자 동희는 주저없이 붓을 들어 숫에 관한 시를 써 내려갔다.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스스로를 태워 세상을 데우는 숫의 희생과 온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명문이었다. 임금은 그 글에 감탄하여 동희에게 큰 상을 내렸다. 금이 환영하는 날 동희는 관복을 입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어귀까지 마중 나온 칠성과 서윤을 보자 동희는 말에서 내려 큰 절을 올렸다.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아들의 모습에 칠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동희는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시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버님의 수치였습니다. 나는 숫쟁이의 아들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칠성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검은 뿌리에서 자라난 푸른 잎이 마침내 거목이 되어 세상을 덮어줄 그늘을 만들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최진사댁 사랑방에는 묵향과 함께 은은한 숯냄새가 감돌았다. 동희는 고위 관직에 오른 후에도 겨울이면 직접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부며 거만한 관리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숯 조각을 꺼내 보이며 초심을 다잡았다고 한다. 칠성과 서윤은 노년에 이르러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렸다. 영감, 저기 마당에 핀 난초를 보십시오. 뿌리는 흙 속에 묻혀 검지만 꽃은 저리도 곱게 피었습니다. 서윤이 말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렇구려. 검은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피워내는 밑거름인 게지요. 우리네 삶도 그러하지 않았소. 두 노부부의 평화로운 미소 위로 따스한 노을이 내려앉았다. 숲보다 진하고 비단보다 고운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저물지 않는